이건 정말 충격적입니다. 미국 최고의 지진학자가 밝혀낸 일본의 재앙적 운명. 이 한마디에 일본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7월 5일이라는 의문의 날짜, 그리고 30만 명의 목숨이 걸린 충격적인 예언. 하지만 이 사건이 한국에도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단 한 명의 과학자가 발견한 숨겨진 진실, 그리고 한일 관계를 뒤흔들 엄청난 전환점까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딱 1초만요. 좋아요와 구독 꾹 부탁드립니다. 연구실 전화벨이 울릴 때쯤 저는 모니터에 떠있는 일본 만화 이미지를 보며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 공과대학 지질학 연구동의 조용한 오후, 태평양 판구조 데이터를 분석하던 중이었죠. 전화를 받은 순간 도쿄에서 온 국제지진학 학회 초청장이 도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캘리포니아 공과대학 출신의 지질학자이자 지진 전문가인 데이비드 존스입니다. 30년 동안 태평양 불의 고리에서 발생하는 지진 메커니즘을 연구해왔고, 특히 일본 난카이 트로프와 후지산 화산대에 대한 연구에 집중해왔죠. 초청장을 확인한 순간 최근 일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다츠키료의 만화 예언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올해 7월 5일 대지진을 예언하는 내용을 작품에 담았고, 그 이야기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었죠. 초청장을 내려놓고 저는 난카이 트로프 지역의 최근 미세 지진파 데이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래프 상으로는 변화가 크지 않았지만 오랜 경험상 이 패턴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만화 속 예언이 현실이 될 수도 있을까? 과학자로서 이런 의문을 품는 게 우습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04년 인도양 쓰나미와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의 참상을 직접 목격한 저는 작은 가능성이라도 간과할 수 없었죠. 동일본 대지진 후 후쿠시마 원전 사고 현장을 방문했을 때 무너진 건물들 사이에서 가족을 찾는 사람들의 절규는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그때 저는 결심했죠. 과학자로서 위험을 예측하고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고 말입니다. 창밖으로 캘리포니아의 햇살이 비추는 가운데 저는 일본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습니다. 도쿄에서 열리는 국제지진학 학회에서 최신 데이터를 검토하고 일본 학자들과 함께 만화가의 예언이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지 논의할 생각이었죠. 동료 마이클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또 헛된 예언에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이번에는 느낌이 달라. 지난 30년간의 데이터를 보면 난카이 트로프의 활동이 점점 활발해지고 있어. 예측대로라면 일본 역사상 최악의 재앙이 될 수도 있지. 비행기에 오르기 전 저는 난카이 트로프의 최신 해저, 지형도와 지진파 데이터를 노트북에 담았습니다. 16시간의 긴 비행 동안 자료를 분석하며 생각했죠. 만약 7월 5일에 정말 대지진이 발생한다면 피해 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일본 열도 전체가 흔들리고 최악의 경우 후지산 분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더 큰 문제는 이 복합 재난이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비행기가 도쿄 나리타 공항에 착륙하자 창밖으로 보이는 일본의 평화로운 풍경이 눈에 들어왔고 수많은 인파 속에서 문득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 발밑의 땅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을까? 공항에서 저를 맞이한 일본 지질조사소의 야마모토 교수는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존스 박사님 잘 오셨습니다. 학회에서 선생님의 발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위기의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죠. 도쿄 국제 지진학 학회가 열리는 컨벤션 센터는 세계 각국에서 온 지진 전문가들로 붐볐습니다. 넓은 전시 공간에는 최신 지진 연구 자료와 실시간 시뮬레이션 화면이 가득했고 곳곳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서는 지진 데이터 분석 결과가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었죠. 등록 데스크에서 명찰을 받고 학회 자료집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큼직하게 적힌 난카이 트로프와 후지산 화산대 연구라는 제목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일본 기상청 소속 타나카 교수님의 난카이 트로프 지진 위험성 평가였습니다. 교수님은 차분한 목소리로 데이터를 분석하며 발표를 이어갔죠. 우리 연구팀의 분석에 따르면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이 임박했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습니다.
과거 동일본 대지진과 비교했을 때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저는 순간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제가 분석한 데이터와 정반대의 결론이었으니까요.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손을 들었습니다. 타나카 교수님, 최근 오사카 지하철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대형 싱크홀과 미세 지진파 증가 현상은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이런 현상들은 대형 지진의 전조 증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타나카 교수님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습니다. 오사카 싱크홀 사고는 지하수 흐름과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기술적 문제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미세 지진파 증가는 자연적인 변동 범위 내에 있는 현상일 뿐입니다. 그러나 교수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부족해 보였죠. 오후 세션에서는 도쿄대학 사이토 교수님이 후지산 화산 활동에 대한 최신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현재 후지산은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이며 즉각적인 화산 분화의 징후는 관측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표 자료 속 마그마 활동 그래프를 보자 저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마그마 상승 속도가 확연히 증가하고 있었죠. 이를 지적하자 사이토 교수님은 통계적 오차 범위 내의 변동일 뿐입니다 라고 서둘러 답했습니다. 휴식 시간, 저는 학회 자료집을 더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최근 3개월 동안 일본 전역에서 관측된 미세지진 빈도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 증가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증가 패턴이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직전의 경향과 놀랍도록 유사하다는 점이었죠. 이어진 발표에서 모리 교수님은 다츠키료의 만화 예언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7월 5일 대지진 예언은 과학적 근거가 없는 우연의 일치입니다. 하지만 정작 교수님의 데이터에는 7월 첫째 주에 미세지진 활동이 정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발표와 데이터 사이의 불일치가 뚜렷하게 보였죠. 저녁 리셉션에서 정부 관계자들이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언론에서 다츠키의 만화를 계속 다루면 관광 산업에 심각한 타격이 있을 겁니다. 재난 대비 예산을 2배로 늘리자는 내부 보고서를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해야 합니다. 이들의 표정은 심각했지만 정작 공적인 자리에서는 위험성을 부정하는 듯 보였죠. 호텔로 돌아와 창밖으로 도쿄의 밤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학회에서 발표된 내용과 실제 데이터 사이의 괴리가 마음을 무겁게 했죠. 지금까지의 연구가 틀리지 않았다면 일본은 곧 엄청난 재앙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내일은 직접 현장을 방문해 더 많은 증거를 찾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학회 일정 중 하루를 휴식일로 잡은 저는 시즈오카 지역과 후지산 인근 화산대를 직접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데이터와 발표만으로는 현실을 온전히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 제 오랜 신념이었죠. 이른 아침, 도쿄역에서 신칸센을 타고 시즈오카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일본의 시골 풍경은 평온했지만 제 머릿속은 앞으로 진행할 조사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시즈오카에 도착한 후 저는 가장 먼저 노후 목조주택이 밀집한 구시가지로 향했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걸으며 건물들의 상태를 면밀히 살펴봤죠. 대부분의 건물은 지어진 지 수십 년이 지나 보였고 곳곳에 균열이 보이는 곳도 있었습니다. 특히 지은 지 50년이 넘은 2층짜리 목조 건물들은 대형 지진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붕괴될 가능성이 높은 취약 구조물이었죠. 골목길에서 70대쯤 되어 보이는 노인을 만나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 지역에 오래 사셨나요? 노인은 친절하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벌써 50년이 넘었지. 이 집도 내 아버지가 직접 지으셨네. 저는 조심스럽게 지진 가능성에 대해 여쭤봤습니다. 최근 지진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있는데 걱정되지 않으세요? 노인은 담담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재난이란 놈은 언제 올지 모르는 법이야. 우리는 그냥 매일을 살아갈 뿐이지. 오면 오는 대로 받아들이는 수밖에. 노인분의 태도에서 일본인들이 오랜 세월 재난과 함께 살아오며 갖게 된 체념과 초연함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로서 저는 이런 운명론적인 태도가 위험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시즈오카 시내를 더 둘러본 후 후지산으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후지산의 웅장한 모습은 평온하기만 했지만
저는 그 표면 아래에서 벌어지고 있을지도 모를 변화를 더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후지산 관측소에 도착하자 현지 연구원 하세가와 박사님이 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는 마치 제 방문을 예상했다는 듯이 최신 관측 데이터를 보여주었죠. 이게 최근 6개월간의 화산 활동 기록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안정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지하 10km 지점의 마그마 움직임이 미세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프를 주의 깊게 살펴봤습니다. 확실히 평소보다 활동성이 높아 보였죠. 만약 난카이 트로프에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한다면 후지산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제 질문에 하세가와 박사님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죠. 지각 변동으로 인한 압력 변화가 마그마 챔버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연쇄 반응이 일어날 확률은 매우 낮다고 봅니다. 그의 말투에서는 확신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후지산 기슭의 작은 마을에서 식사를 하며 현지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 여관 주인은 최근 지하수 수위가 이상하게 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온천 수온이 지난달부터 3도나 올랐어요. 이런 일은 처음이에요. 또 다른 주민은 야생동물들의 행동이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산에 사는 동물들이 요즘 이상하게 낮은 지대로 내려오고 있어요. 뭔가를 감지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연의 변화를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의 직감. 그리고 과학적 데이터가 보여주는 이상 징후들. 지금까지의 조사만으로도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학계는 여전히 안전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었죠. 과연 누가 옳은 걸까요? 도쿄로 돌아온 다음 날, 저는 일본 정부의 공식 기자회견 소식을 접했습니다. 기상청 건물 앞에는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 있었고, 저 역시 그들 사이에 섞여 회견장으로 들어갔죠. 단상에 오른 스즈키 청장님이 준비된 원고를 펼치고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난카이 트로프에서의 지진 발생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 정부는 이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다음 발언은 예상한 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지진학에서 정확한 날짜 예측은 불가능합니다. 다츠키료의 7월 5일 대지진 예언은 과학적 근거가 없는 우연의 일치입니다. 기자석에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정부는 7월 5일에 대한 특별 대비책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스즈키 청장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특정 날짜에 집중하기보다 상시 대비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견이 끝난 후 저는 기상청 내부에 있는 지인 나카무라 연구원을 따로 만났습니다. 그는 주위를 살피더니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저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7월 초에 미세 지진 활동이 정점에 이를 것이라는 예측 모델이 있어요. 7월 초 난카이 트로프 지역에서 지각 변동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이 문서는 강요 회의에도 보고됐지만 관광산업과 경제적 혼란을 우려해 공개하지 않기로 했어요. 오후에는 국립도서관으로 가 다츠키료의 만화를 정독했습니다. 단순한 재난 스토리가 아니었습니다. 다츠키는 지질학적 용어와 과거 지진 사례를 정확히 인용하며 난카이 트로프와 후지산의 연쇄 작용 가능성까지 상세히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언론을 살펴보니 주요 신문들은 정부의 공식 발표만 전달했지만 일부 독립 매체들은 다른 시각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주간 지진학에서는 다츠키의 예언과 유사한 지진 전조 현상을 분석한 기사가 실려 있었죠. 저녁에는 도쿄대학 이시다 교수님이 주최한 비공식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그는 학자들과 함께 연구 자료를 공유하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정부의 태도는 2011년 후쿠시마 사태 때와 비슷합니다. 데이터는 분명한 위험을 가리키고 있는데 공식적으로는 안심시키려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세미나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 과학자들이 분석한 데이터, 정부 내부 문건, 그리고 한만화가의 예언까지 모두 같은 시기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무거워졌죠. 학회 막바지, 저는 마지막 세션에서 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컨퍼런스룸은 많은 청중으로 가득 찼죠. 저는 일본 학자들의 연구 결과와 최근 수집한 데이터를 종합해 분석했습니다. 난카이 트로프에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할 경우 최악의 시나리오는 사망자 30만 명, 경제적 손실 300조 엔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의 피해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발표 도중 정부 관계자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제 연구가 그들의 공식 입장과 상당한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후지산 분화까지 동반될 경우 화산재로 인한 대기 오염, 항공 마비, 농작물 피해 등 2차 피해가 일본 국내뿐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국제적 협력이 필요한 재난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때 한 일본 학자가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그런 비관적 전망은 불필요한 공포를 조장할 뿐입니다. 최악의 상황만 강조하는 것은 균형 잡힌 시각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과학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제 의무입니다. 2011년 후쿠시마 사태를 기억하십시오. 당시에도 많은 경고가 있었지만 실질적인 대비는 부족했습니다. 발표 후 도쿄경제신문 기자가 흥미로운 정보를 전해주었습니다. 최근 6개월간 홋카이도와 해외로 이주하는 부유층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지진 위험이 낮은 지역으로의 자산 이동이 활발합니다. 그는 현재 일본의 구호 시스템과 내진 설계의 한계를 지적한 리포트를 보여주었습니다. 도쿄의 오래된 건물 중 상당수가 대형 지진에 취약했고 대피소 수용 능력은 예상 필요치의 60%에 불과했죠. 오후에는 도쿄 방재센터를 방문해 직접 질문을 던졌습니다. 복합 재난 상황을 가정한 시뮬레이션은 진행하고 계신가요? 지진과 화산 폭발이 동시에 일어날 경우의 대응 계획은요? 담당자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현재는 개별 재난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 매뉴얼만 구비되어 있습니다. 복합 재난은 발생 확률이 매우 낮아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는 상황입니다. 저녁 리셉션에서는 경제계 인사들의 대화가 흘러들어왔습니다. 한 대형 건설회사 사장은 술잔을 내려놓으며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최근 정부 요청으로 긴급 대피소 보강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일상적 유지보수라고 하지만 작업 규모와 속도를 보면 무언가를 대비하는 듯합니다. 보험사 임원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보탰습니다. 지진 관련 보험 가입률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들의 재해 보험 문의가 작년 대비 300% 증가했어요. 호텔로 돌아오며 도쿄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부가 발표하는 안심 메시지와 실제 위험 사이의 간극이 너무 컸죠. 방으로 돌아오자마자 한국의 지진 전문가 박민서 박사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이제 이 문제는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이었기 때문이죠. 다음 날 아침 도쿄 시내의 한 카페에서 한국의 지진 전문가 박민서 박사를 만났습니다. 한국의 재난관리 및 지진학 분야에서 오랫동안 연구해온 중견학자로 과거 국제학회에서 몇 차례 교류한 적이 있었죠. 제 이메일을 받고 즉시 도쿄로 날아왔다고 했습니다. 존스 박사님,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이 한반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함께 분석해보죠. 박민서 박사는 노트북을 열어 한국 내 지진 데이터를 보여주었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한반도에서도 미세 지진 활동이 일시적으로 증가했죠. 2016년 경주 지진과 2017년 포항 지진이 발생한 이후 한국이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난카이 트로프 데이터를 공유하며 말했습니다. 만약 이 지역에서 규모 9.0 이상의 대지진이 발생하면 직접적인 충격보다 2차적인 영향이 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후지산 분화가 동반될 경우 한반도까지 화산재가 유입될 가능성이 크죠. 박 박사는 태블릿을 꺼내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한국기상청과 지질자원연구원이 공동으로 진행한 분석입니다. 대지진이 발생하면 부산, 울산, 경주 등 동남권 지역에서 최대 진도 4에서 5 수준의 진동이 감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직접적인 건물 붕괴 위험은 낮지만 노후 시설물이나 고층 건물에서는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죠. 저는 그의 분석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히 한반도 남해안 지역은 쓰나미 위험도 고려해야 합니다. 일본 서해안에서 발생한 해일이 남해로 몰려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이어 박민서 박사는 한국의 재난 대응 체계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재난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AI를 활용한 지진 예측 모델과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이 핵심이죠. 이를 일본과 공유하는 한일 공동 대응 체계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국제 협력이 필수적이군요. 한국의 선진 IT 기술과 일본의 풍부한 지진 대응 경험이 결합된다면 재난 대응 효과가 훨씬 커지겠죠. 사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협력이 필요합니다. 만약 일본에서 대재앙이 발생하면 한국 경제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부품 등 핵심 산업의 공급망이 붕괴될 우려가 있죠. 2시간 넘게 진지한 논의를 이어간 후 우리는 공동 연구 및 대응 계획을 위한 기초 문서를 작성했습니다. 한일 양국 정부에 제안할 동아시아 지진 공동 대응 프로토콜 초안이었죠. 자리에서 일어나며 박사님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존스 박사님, 이번 연구가 양국 정부를 움직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이 문제는 한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이니까요. 카페를 나와 함께 걸으며 도쿄의 고층 빌딩들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머지않아 이 모든 것이 흔들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은 바다를 건너 한반도까지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이 더욱 큰 책임감을 느끼게 했죠. 박민서 박사와 만난 다음 날, 저는 도쿄 시민단체가 주최한 긴급 지진 세미나에 초청 연사로 참석했습니다. 세미나가 열린 커뮤니티 센터에는 약 200명의 시민이 모여 있었죠. 노인부터 젊은이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진지한 표정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행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장내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죠.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온 지질학자 데이비드 존스입니다. 오늘은 난카이 트로프 지진과 후지산 화산 활동의 연관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최근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난카이 트로프 지진과 후지산 화산 분화가 어떻게 연관될 수 있는지 설명했습니다. 최대한 쉽게 풀어 말했지만 내용 자체가 무겁고 심각한 만큼 청중들의 표정도 점점 굳어졌죠. 만약 난카이 트로프에서 규모 9.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다면 도쿄를 포함한 일본 동부 지역은 최대 7분 이상 강한 진동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보다 더 오랜 시간 지속될 수도 있죠. 또한 쓰나미 높이는 최대 30m에 이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말을 듣자 객석 곳곳에서 술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손을 들고 질문했죠. 그런데 정부에서는 그런 대규모 지진 가능성이 낮다고 발표했는데요. 교수님은 왜 이렇게까지 경고하시는 건가요? 저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과학적 데이터는 분명한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 3개월간의 미세 지진 패턴을 보면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전과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죠. 저는 단지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뿐입니다. 청중 사이에서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각한 표정으로 메모를 하거나 고개를 끄덕였지만 몇몇은 의심스럽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죠. 그때 한 노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외쳤습니다. 불필요하게 외국인이 우리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려는 거 아닌가? 이런 예측은 예전에도 많았지만 대부분 틀렸잖아. 장내 분위기가 팽팽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질문을 던졌죠. 아이들을 어떻게 보호해야 하나요? 한 젊은 어머니가 간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기존 건물의 내진 보강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건설업에 종사하는 중년 남성도 덧붙였죠. 저는 최대한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하며 대답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개인의 대비입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을 가족 단위로 익히고 안전한 대피 장소를 사전에 파악해 두는 것이 필수적이죠. 세미나가 끝난 후 행사장 밖에서 일본 TV 방송국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존스 박사님, 정말 7월에 대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과학적으로 특정 날짜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확보한 데이터는 7월 초가 위험한 시기라는 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날짜가 아니라 언제든 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이 인터뷰는 저녁 뉴스에 방영되었고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니 이메일함에는 수십 개의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죠. 어떤 시민들은 추가 강연을 요청했고 일부 정부 관계자들은 신중한 발언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일본 학자들 중 몇몇은 오히려 지지하며 추가 데이터를 공유하고 싶다는 연락을 해왔죠. 창밖으로 도쿄의 밤거리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일본 사회의 반응은 명확히 두 갈래로 나뉘고 있었죠. 2011년 후쿠시마 사태 당시에도 비슷한 흐름이 있었습니다. 경고를 무시했던 사람들이 결국 큰 피해를 봤죠. 저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위험을 알리고 현실적인 대비 방법을 제시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일본 체류 마지막 날, 저는 박민서 박사와 함께 국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도쿄 중심부 프레스센터에는 일본, 한국,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언론인들이 자리하고 있었죠. 저와 박민서 박사는 사전에 준비한 발표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은 일본뿐만 아니라 한반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규모 9.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경우 한반도 남부에서도 진도 4에서 5 정도의 진동이 감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민서 박사가 이어 말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경제적 연결성입니다. 일본에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면 반도체, 자동차 부품 등 주요 산업 공급망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저는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우리는 한일 공동 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을 제안합니다. 한국의 디지털 재난 관리 플랫폼과 일본의 지진 대응 경험을 결합한다면 훨씬 효과적인 대책이 될 것입니다.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정말 7월 5일에 지진이 발생할 것이라고 확신하십니까? 정확한 날짜 예측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재 데이터는 7월 초가 위험 시기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날짜가 아니라 충분한 대비를 하는 것이죠. 이어 한국 기자가 물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위험을 인지하고 있습니까? 박민서 박사는 차분히 답했습니다. 한국 기상청과 지질자원연구원에서 관련 데이터를 분석 중이지만 아직 공식적인 대응 체계는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기자가 질문했죠. 이번 사태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처럼 복합 재난으로 이어질 가능성은요? 저는 잠시 생각한 뒤 솔직히 답했습니다.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규모 9.0 이상의 지진과 후지산 분화가 동시에 일어난다면 예상치 못한 복합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같은 위험 요소 역시 고려해야 합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도쿄의 마지막 풍경을 눈에 담았습니다. 비행기에 올라 노트북을 열어 최종 보고서를 정리하기 시작했죠. 창밖으로 펼쳐진 태평양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연의 힘 앞에서 인간은 무력해 보이지만 지식과 협력을 통해 재난을 대비할 수 있죠. 그것이야말로 과학자로서 제가 해야 할 일임을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의 위험과 한일 공동 대응의 중요성을 한 미국 지진학자의 시선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자연의 힘 앞에 국경은 의미가 없고 과학적 진실을 외면한 대가는 너무나 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국경을 넘어선 협력만이 거대한 재난 앞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가치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